자체가 편집 간부들이 못 내보내게 하고 제가 편집국에 안 있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이걸 외부에 기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왜 안 내보내는 거야? 첫째는 이제 MBC가 연합뉴스의 대주주예요. MBC가. 그 다음에는 그때 연합뉴스는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회사 앞에 어마어마한 촛불 시위가 붙어서 그냥 촛불을 들고 뭐 광화문을 다 뒤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합뉴스 싸울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더 용기 있게 기사를 내보내자 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해서 회사 그렇다니까 외부 기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자협회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기자협회에 기고를 했는데 기자협회가 거부했어요. 제 기자협회가 좌편향이 돼 있어가지고 제 기사를 게재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대 수송을 하다가 신문과 방송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들이 틀린 내용을 다 적었어요. 자막도 틀렸고 가짜 자막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아까 뉴스 할 때 김보슬 PD나 여자 PD가 나왔잖아요. 그 여자 PD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그걸 이제 통화를 해서 제가 물었어요. 한 7, 8군데가 틀렸다. 가짜뉴스다. 너희 데스크도 없냐. 연합뉴스 같은 언론사는 기자가 취재를 해와도 아까 언론은 뭘 합니까? 사실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데스크가 볼 때 이게 팩트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감각적으로 데스크가 기자한테 물어봐야 얘 팩트 맞냐? 사실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건 기자 한 명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데스크와 부장과 국장이 집합적으로 그 언론의 아까 게이트키핑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PD들은 다 틀린 게 다 나왔잖아요. 너무나 틀린 게 많이 나와서 김보슬한테 내가 야 김보슬이 이화여대 나왔어요. 신방감각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론도 잘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린 뉴스를 했냐니까 걔가 저한테 한 얘기가 확신으로 제작했다는 거예요. 기자는 확신이 있지만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현장에 가봅니다. 저놈이 뭐 빨간 옷을 입은 놈이 나쁜 놈일 것이라고 현장에 가봤는데 파란 옷을 입은 놈이 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면 기자는 파란 옷을 입은 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확신, 사실과는 다른 내 확신으로 신념으로 보도했다는 거예요. 김보슬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김보슬이가 내한테 묻지 말고 책임 PD는 조능이라는 책임 PD한테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PD는 또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했어요. 야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뭐 자막도 다 틀리고 뭐 사인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조능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선수들끼리 왜 그러냐. 왜? PD들은 수시로 조작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자들은 조작을 안 합니다. 사실 안 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쓰고 틀린 걸 다 알려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도 알려주고 언론계 동료들한테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오보라는 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밑에 보면은 뭐 온갖 세력들이 다 붙어가지고 PD 수첩을 옹호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PD 수첩을 옹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검찰이 저한테 이제 당신이 증언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들이 확보해야지 이것을 검찰이나 또는 사법부가 들어와서 판단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이 친구는 어떤 게 원인이 됐냐면 고의를 입증할 수가 없다. PD 수첩이 고의로 오보를 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다. 또 하나 악의 이명박 정권을 타격을 주겠다는 어떤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와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게 2번 있었어요. PD 수첩 감옥된 보도가 4월 29일 날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잉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이걸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다 팩트 파인딩을 해서 한 10개가 틀렸다는 걸 PD 수첩한테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한 달 뒤에 5월 13일 날 PD 수첩 광우병 보도 2를 한 거예요. 2를 하는데 2에서 사인이 아레사 윌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다 하는 게 미국에서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인용하고 아까 다우너스가 광우병소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자기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2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 라고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 보도 사이에 제가 다 틀린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재심을 하면 이 광우병 세력들의 오보를 다시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재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송송 구금타 이명박 개새끼 미친 소고기는 참으로 만세. 저기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지금 저 군대 가 있어요. 근데 걔가 어릴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정교조가 되고 그래서 연합뉴스 경기는 보도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이분들. 왜 남아있냐면 연합뉴스 TV에 제가 한 녹취가 있어요. 저 친구들 아까 김보슬, 조능이하고 제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웠습니다. 왜? 언론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왜 그렇게 말이 되냐? 네가 언론인으로서 그럴 수 있냐? 그러다가 저하고 막 싸우고 그 녹취가 다 있어요. 어딘가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능이는 그 뒤로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이 광우병 보도를 만든 친구가 MBC 보도본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MBC 강사를 하고요. 요번에 그 이진숙 청문회도 나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냐. 그 광우병 보도가 너무 잘한 거다. 왜? 30개월, 내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하지 않았냐.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졌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송일주는 지금 광주 MBC 사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장에 최근에 도전하다가 이제 낙마했고, 저희 김보슬 PD는 여전히 잘 나가는 그런 최고의 PD, 한국 기자상, 특종상 뭐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능이가 며칠 전에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30개월 미만 소를 내 때문에 30개월 미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득봤다고 주장했잖아요. 일본이 말이에요. 최근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까 30개월, 우리 아까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미만 소를 MB 때 수입해왔잖아요. 소세지나 이런 것들은 40개월, 50개월 수입이 되는 거였어요. 원래 되는 거였어요. 원래 미국산 소는 안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 정서 때문에 그걸 이제 바꾼 거죠. 지금 후쿠시마 생선 수입하는 거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런데 이 광우병 때 그 광화문에서 촛불을 피웠던 그 수많은 세력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광우병 파동 195개가 후쿠시마 오염수도 똑같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퇴진 촛불도 똑같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운동연합, 한국 YMCA, 민주사회력, 민주노총 뭐 다 들어있어요. 똑같은 애들이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동의 메커니즘이 언론이 보도하고 KBS든 MBC든 뭐 레거시 미디어가 보도하고 처음에 작은 좌파 매체가 보도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보도하고 그러면 그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끼어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들어오는 거죠. 그 시스템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해서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방송장악 문건이 공영 언론 장악 공작으로 저는 발전했다고 봐요. 그래서 MBC, KBS, YTN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언론사에도 적폐청산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요게 그 공영 언론 전체로 갔어요. 그래서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노베이션 커미티. 이게 영어로 우리말로 혁신위원회인데 저기 그다음 저쪽 KBS는 Truth and Future Committee. 그다음 MBC는 Normalization Committee. YTN은 Future and Development Committee. 이게 그 6.25 때 말이죠. People's Committee하고 똑같아요. 인민위원회라는 게 곳곳에서 생겼듯이 언론사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언론인들 중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을 전부 부역자로 선정하고 감사를 하고 그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MBC는 19명이 이제 해고됐는데 MBC는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S는 17명이 징계됐는데 박민 사장이 가면서 다 소송을 중단하고 화해했어요. 그래서 그 징계가 다 무효화됐고 연합뉴스 저는 이제 뭐 해고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있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조능이 있잖아요. MBC PD 수첩의 그 조능이가 수시로 저를 그냥 부역자로 보냈어요. 삼성과 유착한 놈이다 뭐 어쩌다 하고
부역했다가 부역이라는 게 저게 국가 반영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의 동료가 아니라 죽여야 할 적인데 언론인을 부역자로 모는 게 맞습니까? 언론인이야말로 고도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의 세상과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떠한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문명국가에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한 번 빼고는 뭐 크메르주의 폴포트의 개념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문명국가라는 곳에서 언론인을 부역자로 모은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얘기를 했더니 동아일보의 송평인 씨라는 유명한 언론인이 유일하게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기자를 해보고 징계받은 게 문재인 정권이다. 완장을 찬 언론인들이 동료 언론인을 숙청한 건데 이거는 야만적인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도 뭐 별로 그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선전선동의 메커니즘을 깨고 한 차원 높은 언론 자유로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인을 숙청한 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 감사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펀드가 있었는데 그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나간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너무나 중립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감사 결과가. 그런데도 저를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왜 징계를 했냐면 제가 장충기라는 삼성전자의 인자하고 뭐 선배 한번 봅시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근데 그 문자 보낸 게 삼성에 이제 뭐 아부하려고 그랬다 제가 뭐라 하는데 모든 언론인은 취재원들하고 다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제가 부산이거든요. 문 선배하고 문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하고 내하고 왔다 갔다 문자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건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사실 확인서라는 거는 제가 장충기를 만났어요. 우리 부장들 데리고 만났어요. 부장들 데리고 만나서 여기서 제가 뭘 했냐면 이재용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재용 단독 인터뷰를 요구했다는 사실 확인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숙청이 됐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지금 아까 언론노조 여기 조선부 연합뉴스 사장이에요. 이 친구가 사장이 돼가지고 저를 이제 해고했고 여기 이시영이라고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아까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저를 징계한 친구인데 저를 징계하고 나더니 바로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편집국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 언론계 경영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저런 좋은 자리를 깨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저기는 저는 필모인데 아까 KBS에서 진실한 미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보수 언론이 숙청한 친구인데 바로 그냥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물러났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공작과 결탁이 있었다는 의심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선동이 난리를 치느냐. 그것은요 언론인이 정치 세력화를 한 거예요. 언론인이 감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게임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특히 공영 언론사에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민노총 기본 강령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민노총 기본 과제 3항과 강령 요에 보면 기본 과제 3항은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재민주 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민주 세력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나온 그 세력들. 모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든 무사하게 반국가적이고 그 민노총의 우호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통일 전선을 하는. 네, 그리고 이제 강령 이후에 보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고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 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재벌 정책에 분단된 쪽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노총 산하에 있는 전국 언론노조 강령 이 전국 언론노조는요 연합뉴스, KBS, MBC, YTN, EBS, TBS 공영 언론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편집, 편성권 정치를 위한 민족연수 투쟁에 나섭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를 개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언론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중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 노조가 가장 정치 편향적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언론사를 장악해가지고 편파보도 아까 well 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없도록 국민을
기만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언론 노조는 노조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죠. 할 수 있고 또 언론 노동자의 어떤 여러 가지 근무 여건 향상이라든지 불합리한 어떤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지만 강령 자체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정치적 강령을 지닌 언론 노조는 공력 언론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보니까 제가 1989년도에 언론사에 들어와 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 노조가 그 88년도에 결성이 돼가지고 89년도에 첫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습하고 끝내고 선배들이 불러서 여기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전단도 나눠주고 언론 자유 파업도 머리 띠도 무르고 막 시위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때 그 언론노조위원장이 권영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저 나무 위키에 다 있어요. 아버지가 빨치산 활동 중에 국군에 사살됐다. 근데 이 사람은 서울신문 기자를 했어요. 서울신문이야말로 그 정권의 언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기자에서 뭐 파리 특파원도 하고 온갖 그 보살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무 위키에 써놨어요. 1960년대 박정희 암살 비밀 조직에 자기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숨겨놨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신문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초대, 2대, 3대 전국 언론 노조 조합 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학과 위원장이 바로 됐잖아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창당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의 전도사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 규탄 결의안을 거부했어요. 북한이 우리한테 포격한 거에 대해서. 언론 노조와 민노총은 하나의 일체라는 겁니다. 민노총 만든 사람 아니에요. 언론 노조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이번에 이진숙 청문회에 또 나왔는데 이 친구도 뭐 너무나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취임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우를 결성하고 민주노동당으로 시대정신을 바꾸냈던 작지만 강고한 담대한 도전을 하겠다. 얼마나 정치 편향적입니까? 정치뿐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론인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사 그만두고 민주당에 가든지 민주노동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언론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다. 요번에 이제 뭐냐면 제가 1심 판결을 했는데 제 징계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부당한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먹은 것도 없고 청탁을 한 것도 없고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박근혜 정부 때 편집 구상을 했고 그 광우병 세력과 싸웠다는 하나로 제가 이제 해고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계속 그 제 1심 재판을 안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재판장으로 오더니 저를 바로 그냥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을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인천지역 민주당 노동자연맹 핵심 멤버 출신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작파 판결을 하다가 노회찬한테 돈을 대주던 판사예요. 판사가 돈 대주면 됩니까? 정치인들한테. 근데 징계도 경징계 당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 판결을 하고 갚혔어요. 그리고 2심에 가가지고는 뭐 다른 친구들이 판사가 됐는데 아예 판결도 안 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법원의 작용화까지 다 돼 있는 거죠. 아까 선전선동과 그것을 강화하는 세력이 법원까지 돼 있는데 제 판결에 저는 편집권 남용으로 해결됐어요. 근데 편집권 남용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의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수적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게 그 언론인으로서 고도의 언론 자유를 누려야 될 언론인으로서 이게 뭐 근데 이 사례는 이렇습니다. 고 아무개라고 연합뉴스 그 베를린 특파원이 있었는데 이재용에 대해서 그 쥐트 도이체 자이퉁이라는 독일의 유력 언론사 기사를 썼어요. 이재용에 대해서 썼어요. 이게 쥐트 도이체 자이퉁이라는 게 남독일 신문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중앙일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신문인데 여기서 이제 프로필을 해가지고 사람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는데 거기 이재용을 소개한 거예요. 이재용을. 사진을 이건희 사진을 써놓은 거예요. 독일도 사실 한국에 대한 어떤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재용을 너무 훌륭하다고 막 이재용을 칭찬하는 기사를 왕창 써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아마 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삼성이 어려울 때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그 사진을 잘못 게재했지 않냐
그래서 기사를 종합하라. 그래서 그대로 쓰고 뒤에다가 왜 이재용 기사를 쓰면서 이건희 사진을 썼냐고 한번 지토자이토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뒤에 붙여서 종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기사를 안 쓰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기사가 차관급이었기 때문에 데스크 권한이 있어서 기사를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래 놓고 제가 나중에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이 장섭이가 이재용을 홍보해주라는 기사를 억지로 시켜서 썼는데 근데 그 기사에 잔소리를 해서 자기가 기사를 없애버렸다고 하면서 저를 나쁜 놈을 뭐라고 하는 이게 제가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해고 사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이 선전선동의 메커니즘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공영 언론, KBS, MBC, YTN, 연합뉴스, 연합TV 뭐 등등 많이 있어요. 여기를 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편집권 남용으로 왜 해고가 됐냐면 편집권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유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저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했냐? 기자가 하기 싫어하는 걸 제가 시켰잖아요. 아까 이재용 사진 기사에 왜 이건희 사진을 썼냐는 것을 추가로 물어봐서 기사를 종합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것을 간부가 시켰기 때문에 편집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아까 객관보도, 균형보도, 팩트체크 이런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다 없어지고 선전선동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합뉴스나 MBC 같은 주류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시대가 되고요. 이러면 이제 국민 분열 그리고 국가적 의사결정의 왜곡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언론 자유가 탄압된다, 억압된다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자기들 편들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 오히려 국가 테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KBS나 뭐 MBC 같은 데서 언론인을 타격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MBC의 주진우가 나오는 스트레이트,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미디어 비평,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각이 다른 언론인들을 퇴출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계에 복귀하면요, 제일 좋은 거는 좌파하는 겁니다. 나는 좌파다 해도 아무 공격 안 해요. 도둑질도 괜찮아요. 횡령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두려우면 중립하는 거예요. 그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자기 의견을 만약에 개진하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가 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서 국가를 건국한 것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뉴라이트냐? 그만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이런 자유로운 표현이 억압될 때 그 국가가 초유 선진국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거를 빨리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언론노조 출신 정치부장, 언론노조 출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노조와 언론사를, 특히 공영 언론사를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언론인의 자유가 아까 우리 여기도 국민일보 기자로가 계신데 그 기자는 자기가 현장에서 본 것을 보고 이게 기사가 되겠다. 내 생각에 이런 게 기사가 되겠다고 자유롭게 부장과 또 데스크에 얘기합니다. 그럼 부장과 데스크는 보고 그건 뭐 얘기가 안 된다든지 또는 아니면 팩트가 부족하다든지 체크를 해.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얘기해서 올라가서 그게 기사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가 되면 공론의 장에 던져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전개되고 그 전개를 바탕으로 집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제 국가가 제대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게요.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좀 보수 성향 친구들이 출세를 좀 해요. 그렇지만 안 그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회사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언론인을 적폐청산한다는 거. 미국의 BBC에서 혹시 BBC 노조가 언론인 적폐청산했다고 들어보셨어요? 뉴욕타임스가 그랬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그랬어요? NHK가 그랬어요?
전 세계 선진국 내지는 어느 정도 문명국가라는 곳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아마 러시아는 할 거예요. 푸틴 때에서 푸틴 비판하는 언론인 독살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정말 문명국가에서 선진국가에서 문재인 정권 아래서 언론인을 각사에서 이상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당했냐. 2년간 거의 2년간 제가 편집국장을 했는데 전 기자들한테 이창섭이가 편집국장 할 때 단 한 개라도 뭐 억울하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뭐 이상한 게 있어서는 다 그냥 고발하라. 전 직원이 저를 고발한 거예요. 근데 편집국장의 일개 기자들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거기에 부국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가는 기사가 1선 기자가 볼 때 이게 국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 그냥 그걸 고발한 거예요. 그 전체에 대한 제 해명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원에 가서도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 개인의 자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말살한 언론 자유를 회복한다는 이 어젠다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어젠다를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언론계 전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공영 언론사는 좀 없애고 미국은 NPR이라는 공영 언론사 우리 워싱턴 특파원하고 하신 우리 다 미국에 지금 공영 언론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언론계 중에 꼭 필요한 공영 언론을 가져가고 나머지 언론은 상당히 이제 민영화해서 언론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동의 메커니즘을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광우병 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광우병 가짜뉴스에 광우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 지금 되지도 않았는 사진들 다 그려놨잖아요. 이게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사드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할 때 성주산 참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자파에 튀겨지고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시위했던 그 시위의 주체들 그리고 거기 농민들은 제가 볼 때는 선동당했다고 봐요. 거기에 가서 한 정치인들 누가 책임졌습니까? 다시 달려야 되는 거죠. 이거 강정마을입니다. 강정마을. 노무현 대통령은 그리고 법률가로서 상당히 실용주의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우리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단체들이 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했죠.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거는 후쿠시마 원전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저기 누가 지금 가 있습니까? 아마 다른 선진국에서 정치 지도자가 저렇게 했으면요. 정치도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하나가 아니고요. 아까 공영 언론과 또는 뭐 마이너한 언론의 선동이 있고 정교자, 환경단체, 종북단체, 민노총, 민경 온갖 좌파들이 다 운동하고요. 종교의 이름을 가진 사제들 나오죠. 종교단체의 자격들 그다음 민주당, 정의당 등이 가세하죠. 그리고 결국 시민이 참여해서 국가적 의사결정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기서 이제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랜만에 분들을 각자 지금 강사 선생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할 거냐. 또 그거를 좀 한 번씩 했으니까. 각 대사한테 어떻게 이제 예, 좀 이따가 박수 한번 말씀.